크립토 라이트하우스, 크립토 등대라는 뜻입니다. 저는 2025년도에 아마존 KDP 킨들의 시스템을 통해서 세 권의 그 책을 영어로 출판했습니다. 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깊숙한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 담아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반응을 기다려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 책을 관심 있게 사서 읽어보는 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매일매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날 중요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첨부 내용으로서 그날 간단하게 PPT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PPT를 AI를 이용하거나 챗GPT를 이용해서 좀 잘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만들던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차츰차츰 그 PPT를 만들고 유튜브를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이니만큼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이고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5년 동안 한국 육군 통신 전술통신 체계에 대해서 주도적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네트워크와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제가 연구를 했고, 이후에 1996년도에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가톨릭대학교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안,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일부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가톨릭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저희 재직기간 동안에 저는 캐나다에 2번 방문교수로 방문하고 또 스웨덴에 가서 유럽의 그런 IT 기술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70여 편의 국제 저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6일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암호화폐 이슈는 제목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고 발표할 때 물론 중앙화에 대항해서 탈중앙화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비트코인 맥시, 즉 광적으로 비트코인을 선전하고 비트코인만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합니다. 줄여서 맥시라고 하는데요. 그 비트코인 맥시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트코인의 비밀입니다. 비트코인의 발행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은 약 2100만 개의 발행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2008년에 한꺼번에 발행한 게 아니고요. 10분마다 10분 단위로 일정량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량이 이제 4년마다 반씩 그 발행량이 줄어드는 거죠. 10분 단위로 발행하는 그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2100만 개 이 발행량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0분마다 발행해주는 이 비트코인이 어떤 명목으로 발행하느냐? 10분마다 거래들을 정리하는 장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그래서 그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을 만드는데 그 블록은 여러 채굴 노드들이 경쟁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서로 시도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그 블록을 만든 노드에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발행이라는 것은 10분마다 일정 단위가 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4일 기준으로 약 1890만 개가 이미 발행되었고요. 나머지 200만 개는 추후로 또 10분마다 스케줄에 따라서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 비트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약 10분마다 블록을 만든 보상으로 50 비트코인을 지급해 줬습니다. 2008년 시작부터요. 그러다가 4년마다 약 4년인데요. 4년마다 이게 50 BTC를 주던 것을 25 BTC를 주게 됐고요. 그 4년 이후에는 12.5 BTC를 주게 됐고요. 그렇게 쭉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2024년 4월 이후 보상금은 10분 단위 블록 채굴 보상이 6.25 BTC로 지금 현재 낮아진 상태입니다. 거래 장부, 즉 블록의 구조와 채굴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블록은 10분 단위로 성사되는 그 비트코인 거래들을 묶어놓은 것을 트랜잭션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록을 이제 누구도 그 트랜잭션 목록에 대해서 수정이나 이런 것을 해킹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클 추리 형태로 이렇게 나뭇가지, 역나뭇가지죠. 역나뭇가지 형태로 이 자료를 잘 보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떤 해시 값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 해시 값을 블록 해시라는 값으로 또 나중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그 해커가 절대로 그 내용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그 어려운 이야기는 지금 생략하고요. 어떻든 그 머클줄이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서 블록 안에 보관합니다. 거래들을요. 그래서 채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10분마다 거래 장부를 만들 때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요. 채굴 노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장부를 만드는 보안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서 이 블록은 보안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된다. 요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블록 생성 난이도라고 하는데요. 그 난이도를 만족하는 블록을 가장 먼저 만든 채굴자, 즉 경쟁을 해서 가장 먼저 만든 채굴자가 만든 블록을 다른 모든 노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블록 생성을 해서 보안성을 만족하는 블록을 가장 먼저 만드는 데 성공한 노드, 채굴에 성공한 노드는 이더리움으로 치면은요, 블록 제한자가 됩니다. 블록 제한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그 블록 제한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은 블록 제한자가 채굴에 성공한,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워크, 채굴 작업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노드가 블록 제한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더리움에서는 똑같이 여러 노드가 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검증자 노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POS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에서는 검증자 노드 중에서 하나가 블록 제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분을 맡겨놓고 그 검증자 노드 중에서 아주 무작위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 방법으로 이번에는 너가 블록 제한자가 되어라 라고 선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채굴에 성공한 노드나 비트코인에서 채굴에 성공한 노드나 이더리움에서 블록 제한자나 같습니다. 단지 비트코인에서는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고요. 이더리움에서는 그 지분을 맡겨놓은 그 노드들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그 만약에 선정했는데 그 블록을 엉터리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검증자 노드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예를 들어서 5,000개다. 그러면은 5,000개 중에서 1개가 블록 제한자가 되지만은 그 블록 제한자가 블록을 만들면은 나머지 4,999개 노드가 얘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 노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블록 제한자가 엉터리로 블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슬래싱 그래가지고요. 지분을 맡겨놓은 것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제한자가 내가 선정이 되더라도 블록을 함부로 엉터리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에서는 경쟁해서 가장 먼저 보안을 만족하는 그 노드가 그 블록 제한자와 같은 그런 채굴 노드가 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서로 막 경쟁을 하니까요. 전기 소모가 엄청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은 뒤에 가서 그 전기 요금하고 이 관계를 좀 설명하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서는 10분마다 계속 비트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10분 동안 비트코인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없어도 블록을 만듭니다. 비트코인에서는요. 왜? 10분마다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없이도 그 블록을 만들도록 그렇게 비트코인에서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엠프티 블록인데요. 그거는 깡통 블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깡통 블록을 만들더라도 보안만 만족하면은요, 예,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에너지 소비와 채굴 비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1월 현재 세계에서 최대의 그 비트코인 채굴 시설, 과거에는 그걸 마이닝 팜이라고 했습니다. 채굴 농장, 예, 채굴장. 채굴 시설은 텍사스에 있는 리어트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완성되었을 때 약 1기가와트 규모라고 합니다. 전기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약 3.1센트의 전기료가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리어트 블록체인 채굴 공장에서 24시간 가동 시에 하루에 약 148만 8천 달러의 전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면은 비트코인 한 개당 채굴 비용이요, 지금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 전기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채굴 비용이,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포함해서 한 개 채굴하는데 비용이 지금 이 텍사스에 있는 리어트 블록체인에서 75,506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랬다 따지면은 이 리어트 블록체인에서 하루 생산량이 약 15BTC입니다. 15BTC. 비트코인 15개를 하루에 채굴합니다. 채굴하죠. 여기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지금 전기료가 킬로와트 시당 3.1센트로 환산했을 때 비트코인 한 개 채굴 비용이 75,000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전기값이 한 4달러, 4센트, 5센트로 킬로와트 시당 4센트, 5센트로 올라갔다.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당 채굴 비용이 10만 달러를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전기값이 올라가면은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예, 과거에 중국, 특히 그 내몽고 지방 사막에 엄청난 그
비트코인 채굴장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그 내몽고 지방에서는 전기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 채굴 비용이 상당히 돈이 안 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만 달러 정도밖에 안 든다든지 이러겠죠. 전기료가 사기 때문에 인건비도 사고요. 근데 지금 이게 미국에서 채굴되기 때문에 지금 채굴 시설이 거의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채굴되기 때문에 현재도 7만 5천 달러인데 한 개 채굴 비용이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15개 채굴을 해서 어떻게 수지가 맞느냐. 전기세가 올라가면은 10만 달러 올라가 버리면은 큰일이죠. 그래서 텍사스 리오트 블록체인에서 현재 그 수익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만 달러고요. 하루 투자 비용이 리오트 블록체인이 약 113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하루 매출이 148만 달러고요. 15개 비트코인을 채굴하니까요. 하루 순수익이 약 35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순이익이 약 15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전기요금이 2배로 올라갔다, 뭐 50% 올라갔다. 그러면은 하루 투자 비용이 213만 달러가 아니고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계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왜? 미국에서 채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채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비싸잖아요, 미국이. 전기요금도 비싸고. 그러면 아마 하루 투자 비용이,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113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늘어버린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럼 하루 매출은 148만 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한 50만 달러 적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뭐 정책적으로 로비를 하든, 뭐 아니면 가격을 뭐 이렇게 담합을 하든, 아니면 그 펌프앤 덤프 뭐 그래서 가격을 막 많이 갖고 있는 그 고래라고 하는데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든, 여튼 자기들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요. 공장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10만 달러가 거의 영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로 치면은 이게 뭐 속된 말로 똔똔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똔똔, 뭐 그런 정도에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 돼서 전기요금 올라가면은 비트코인 가격 무조건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채굴의 역사적 흐름을
점을 한번 단계별로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진 2008년.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구 같은 그 대규모 채굴 공장, 이거를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미션 리스 그랬어요. 누구나 원하면은 채굴 노드가 될 수 있었고, 누구나 원하면은 개인 PC를 가지고 채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확률은 낮지만은 내가 PC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면은 운이 좋으면은 나도 비트코인 하나 채굴할 수 있겠지 하고 채굴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된 거죠. 이 채굴에 참여하는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산화가 되면 될수록 탈중앙화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는데요. 그게 우수해지니까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우수하다는 것은 누구도 함부로 블록체인 정보를 해킹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그 블록체인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채굴에 참여하는 51%가 담합해서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안전하다는 것이 이 비트코인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보안이 훌륭하다는 게 비트코인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점은 그 프룹 오브 워크라는 그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무한 경쟁 방식이니까요. 무한 경쟁 방식은 더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더 채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PC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아주 그 병렬 컴퓨팅 방식으로 대규모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채굴 공장이 전기 요금이 값싼 중국, 내몽고 지방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요, 채굴 노드 한 4개, 5개 정도 채굴 공장이 전체 비트코인 채굴의 한 8, 90%를 가지고 가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4개, 5개 채굴 공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담합하면은요, 거뜬히 51% 공격이라는 비트코인의 그 결함을 뚫고 마음대로 비트코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돈을 벌려고 채굴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를 하는 거죠.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3단계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공장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으로 와버립니다. 미국은 전기 요금이 비싼데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인 텍사스의 리오트 블록체인 같은 그 채굴 공장이 가동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동되기 때문에요. 채굴의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전기를 많이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리오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하루에 15개 정도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요. 전기 요금이 올라버리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큰 손들은 또 고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그런 비트코인 엄청나게 가지고 회사를 차려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 채굴자들이 이 수적의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니까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공장 운영 비용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채굴 공장 하나만 보더라도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인플레이션 되는 것만큼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안 올라가면은 비트코인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기득권, 소위 그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계속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겠죠.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된 만큼 최소한 인플레이션 된 만큼의 전기세 기준으로요 된 만큼의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올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2025년 1월 6일 비트코인 이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 안 되겠네요. 처음이라서 좀 헷갈렸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더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래들이 많습니다. 고래들이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라고 하죠. 고래. 큰 손요.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로서
극우 언론이나 뭐 정치적으로나 이 비트코인이 완벽한 그 디지털 자산이다. 금보다 더 투자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사 자기들 월급 주고 다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마이닝 측면에서도 채굴 측면에서도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리어트 블록체인 같은 그런 텍사스에 있는 회사처럼 채굴 공장처럼요. 대형 시설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채굴이 중앙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PC를 가지고 뭐 비트코인 채굴한다는 것은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채굴도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원래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탈중앙화와는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초기에 이상이 뭐였느냐면은 2008년 그 금융위기에 대항해서 금융위기라는 게 다 보면은 중앙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앙화요. 그래서 그 중앙화에 대응해서 인간이 개입하는 중앙화입니다. 중앙화. 카르텔 뭐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게 문제가 터지는 게 중앙화의 문제점인데요. 거기 대항해서 탈중앙화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고 또 그걸 이용한 게 탈중앙화 금융 우리 디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Decentralized Finance 이렇게 이제 이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중앙화 요소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채굴 공장과 아까 그 마이클 세일러 같은 그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로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채굴 면에서도 이 깡통 블록,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하고 거래한 것을 장부로 만들고 블록체인이 늘어나고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채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게 이제 상식에 맞는 건데 거래가 없더라도 채굴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깡통 블록도 허용되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기 요금 문제,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하고 또 연결되어 있죠. 환경오염 문제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또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큰 손들이 수지를 맞추기,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올리면은 이게 일반 개미들이라고 하죠. 일반 사람들은 이게 비트코인 사놓으면은 돈이 되겠구나. 정말 금보다 더 낫겠구나 해서 또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지금 이거 비트코인 안 사면은 나는 부자 되는 경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나도 들어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
2025년 1월 6일 이슈는 비트코인 이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